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영철입니다. 벌써 새해가 되자마자 노란 화초들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기분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요전에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조금 더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사실상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초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미국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오면서 상당히 그 행정체계가 갖추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고 특히 그분은 행정체계를 제대로 갖추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료편찬위원회를 만들고 또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때 활동한 분이 나중에 친일 문제로 해서 비판을 받지만은 춘원 이광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1919년 9월에 이르면 행정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또 사료편찬부가 설치돼서 나중에 이 시대의 역사를 기술하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하이에 대한임시정부를 떠나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옮겨가는 과정 그리고 그 후에 3.1 운동의 결과이지만은 대한민국 충칭 임시정부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옮겨서 활동하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보면 여기에 그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중에 썼지만은 그런 문제 또 여기에 있는 거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아마 대체로 이 지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임시정부 건물이라든지 위치 같은 것을 표시해놓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민족의 그 실력 향상, 흥사단 이런 문제로 이제 공이 큰데 또 그분 따님도 거의 100세까지 살면서 많은 활동을 하던 분이고 군대까지 들어갔던 분이고 우리 신문에서도 그 안수산 여사를 크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그분이 도산공원에 왔을 때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앞에 앉으신 분이 안수산 여사죠.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상해의 임시정부가 결국 충칭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32년 4월 29일에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 의교를 일으키면서 더는 프랑스 쪽의 임시정부가 안전하게 있을 수가 없고 일본의 압박 그리고 일본이 이미 상해라든지 그 지역을 점령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중화민국의 장개석 정부도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남경을 버리고 중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무려 6, 7년이나 걸리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도 32년에 상해를 떠나고 이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결국 일본에게 체포돼서 우리나라로 압송되고 1938년에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서 이제 항주, 요전에 올림픽을 했던 항주로 갔다가 진강으로 갔다가 또 장사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다시 기강으로 갔다가 기강에서 중경으로 갑니다. 40년에 중경에 도착하니까 32년부터 8년의 시간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피난을 가면서. 그 당시에 갔던 그 경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중국 지도인데 화살표로 되어 있는 여기 항주에서부터 중경으로 가는 그 당시의 과정입니다. 지금 항주에도 임시정부 자리를 그대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주의 그 기념관입니다. 물론 잠깐 1년 남짓하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 중요한 문화유적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갔던 기간에 우리가 대체로 활동을 본다면 1940년에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광복군 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죠. 대체로 아마 나중에 한 2,000명 정도 출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가 있었는데 광복군에 편입이 되고 그런데 1941년 12월 9일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해서 바로 태평양 전쟁이 폭발하는 거죠. 그 시기에 우리의 임시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제법상으로 교전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42년에 그 당시 그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는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라는 것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1943년에 그 당시 아마 외무부를 맡았던 조소왕은 앞으로 한국 독립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거기에 간섭한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 바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전쟁이 끝난 뒤에 보장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오죠. 물론 장개석 총통이 상당히 그 당시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44년에는 임시의정원이라는 걸 말하자면 국회죠. 거기에서 36차 회의에서 임시헌법이 수정이 되고 독립신문이 복간이 됩니다. 사실 독립신문이 초기에 만들어진 것을 아까 봤지만 그동안의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로 또 나오질 못했는데 다시 이제 복간이 됩니다. 그리고 45년 8월은 뭐 이미 그 당시에는 일제가 항복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들어가던 때인데 그래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여운형이 위원장이 되고 안재홍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당연히 임시정부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조선에 있는 그 일본군의 무장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 간의 합의가 3파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을 이제 들어와서 진주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임시정부의 문제는 임시정부가 그 주도권을 갖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때 국제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오늘날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11월 25일에 광복군이라든지 임시정부는 해체하고 개인의 자격으로 임시정부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서 김구 주석을 비롯해서 이제 미군 항공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을 이제 하게 되죠. 이 문제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과의 관계에 바로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큰 태극기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소원을 쓴 거죠. 여기에 회의실이라든지 회의실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정비했죠. 지금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건물은 대체로 건물이 5개가 있고 그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료하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임시정부 문제 그리고 그 시기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19년 봄 2월 8일에 도쿄에 그 조선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3월 1일에 3.1운동으로 폭발된 민족의 대운동은 결국 국내에서 결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는 1932년에 중칭으로 갖고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그런 주도권을 국제 정치적으로 또는 국제법상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은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쨌든 1910년에 한국이 국권을 상실했으니까 우리가 공간이 되는데 이 공간이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돼서 계승이 된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오늘날에 그대로 계속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군주국가
왕조가 아니라 민국이다 하는 그 민국이라는데 상당히 자유민주 국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요즘에 논란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됐다 하는 여러 가지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아마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논란들이 건국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문제는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도 우리의 중요한 역사로서 3.1운동으로부터 오늘날에 계속되는 중요한 역사고, 그것이 물론 그 정부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영토나 민족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역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어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하는 점에서 중요하고,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도 그 임시정부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문제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국가다, 민국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물론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 문치의 문제 또는 무력투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무력투쟁이라는 문제는 주로 만주라든지 러시아 쪽이라든지 하는 일본에 대한 투쟁을 했는데, 그러나 임시정부에 나중에 합치도 됐고 또 대한민국 그 48년 대한민국 정부에 들어온 데도 우리가 초대 대통령이었던 임시정부의 이승만 박사라든지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그 이시영 씨 부통령이 됐고, 또 국회의장도 해공신기 선생 일생 동안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됐고, 특히 만주에서 그 일본군과 싸웠던 지청천 이봉석 장군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총리,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 그런 걸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이제 복잡한 문제는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것이 남북분단의 문제에서 오는 거죠.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던 분 중에는 북한으로 간 분도 있고 또 우리 쪽으로 대부분 왔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틀림없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어디로 갔든 독립운동 한 대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점은 우리가 전부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통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당장 우리를 위협한다든지 우리를 부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점에서는 또 우리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완전한 이 우리 역사의 보통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하는 문제는 결국 통일이 된 뒤에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거듭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3.1운동의 결과로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현실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대한민국의 이름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봉건왕조가 아니라 민주국가였고, 또 거기서 활동하던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로 그 정통을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우선 대한민국의 위대한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재건이니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뭐 무엇을 어떻게 보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더 확실하게 완전한 대한민국, 통일되는 대한민국을 지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길을 올바르게 걸어왔고, 지금도 올바르게 걷고 있고 앞으로도 또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